자, 1번 섬에 서식하는 핀치 개체군 P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와 있는데, 자, 가뭄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자, 개체군 1이 있고 2가 있는데, 가뭄 후가 2겠죠. 가뭄 후가 2입니다. 자, 왜냐면 가물어지면서 과일 열매들이 되게 이제 뭐 물기가 부족한, 그러다 보니 딱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됐고, 그 딱딱한 열매들을 먹잇감으로 먹게 된 형태들은 딱딱한 걸 잘 깨부셔야 되니까, 개체수가, 부리 크기가 이제 약간 10cm, 10.2cm 정도의 부리 크기를 갖고 있는, 그치만 이제 자연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개체의 군수, 개체들 하나하나의 수가 1보다 2가 조금 더 많이 다소 감소됐어. 그치? 1, 2, 3,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맞는 걸 판단할 때 기억, 가뭄이 일어난 후 개체군 크기는 감소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보여요. 감소한 게 개체수 수가. 그 다음에 집단 1과 집단 2에서 P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1과 2에서 유전자 풀은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토일 때 부리의 큰 핀치가, 그지? 부리가 큰 핀치, 그죠? 10.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의 개체수가 한 10개체 정도로 조금 더 많고, 그 외 나머지 7부터 12 정도의 개체수도 굉장히 극소한 형태들로, 그죠?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더 감소했기 때문에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났을 거라고 예측될 수 있을 거고, 1, 2일 때 이제 2일 때 부리의 큰 핀치가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생존에 더 유리하게. 부리 크기가 자, 기억이 어떤 밑줄입니까? 부리의 크기가 기억인데 10.2 정도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리 크기가 그 정도의 개체는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 근데 이제 그 개체 수를 카운팅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봉우리의 피크점을 찾아서 당연히 Y축을 연결해보면 2일 때가 더 적고 개체수가 1일 때가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냥 본능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셔서 답을 리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겠죠. 자, 2번. 이제 우리가 이제 산수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처럼 대립유전자의 빈도 변화. 이제 대립유전자의 빈도 변화로 우리는 뭐를 얘기하더라? 진화되었다. 빈도가 변하면 진화되었다라고 판단하더라. 그죠? 근데 A든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각각의 이제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분해야. 그지? 그래서 A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그러면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분해. 그죠? A 유전자만의 빈도, A 대립 유전자의 빈수, 그죠? 였죠. 그리고 2를 더하면 다 1에 수렴해야 돼. 대문자애랑 소문자애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랬었을 때 이제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죠. 각각의 마리수가 나와 있는 상태야. 그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했을 때 원 개체군에서 대립 유전자 대문자 A의 빈도가 0.63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산수해야죠. 그죠? 산수해야 돼. 산수하는, 이 정도의 산수는 해줘야 돼. 이렇게 짜증나지만 산수는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9원 정도 수준에, 그지? 능력치는 조금 판단하더라. 생명과학에서. 그지? 우리가 극도의 어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더라. 그러면 대문자 A의, 그지? 대문자 A의 이제 대립문자 수면 원 개체가 지금 몇 마리 있어요? 대문자 A, 대문자가 원 시대 개체를 이렇게 있었죠. 마리수가 첫 번째 나와 있어요. 220마리, 190마리. 그다음 소문자 A는 얼마 있어요? 90마리 있죠. 그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는 상태. 2세대랑 3세대. 그러면 2세대와 3세대 갔을 때 점점 총 마리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330마리, 440마리, 그죠? 여기는 얼마? 285마리. 그죠? 여기는 얼마야? 380마리. 그지? 잡정이. 그 다음 135마리, 135마리, 180마리. 이렇게 되죠? 마리수. 그러면 마리수이긴 하지만 이 하나의 마리가 2개를 더블로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지? 그러면 총 더하면 얼마예요? 개체수가 총 몇 개예요? 다 더했을 때 더해보니까 몇 개입니까? 1000이죠. 1000. 그죠?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1000마리고요. 그죠? 다 더하면 여기 몇 마리예요? 다 더해보니까 2세대도 해야 돼요. 1500마리예요. 맞죠? 맞죠? 나 다 더하면 얼마예요? 3세대는? 2000마리네요. 그쵸? 2000마리. 마리수가 이렇게인 거죠. 맞죠? 맞나? 자, 그러면 2000마리고. 자, 그러면 근데 아니다. 마리수가 맞나? 1000마리?
자, 그럼 대문자 A와 소문자 A. 지금 기억 보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 그러면 얼마로 가야 돼? 여기든 여기든 A 대립 유전자의 빈도.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 빈도. 복습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계산한다고? 마리수 곱하기 2 해야죠. 왜냐면 각 마리당 두 개씩 갖고 있는 거니까 대립 유전자. 그래서 총 대립 유전자의 수는 얼마분의 2000분의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 220 곱하기 2 하죠. 왜냐면 220마리인데 너도 있고 너도 있는 거니까 대문자 A가. 맞죠? 오케이? 더하기 쟤 얼마? 너 두 개 중에 190마리인데 190마리가 이렇게를 각각 갖고 있는데 대문자 A는 190개를 갖고 있겠죠. 그죠? 대립 유전자의 수니까. 이제 그럼 얼마? 2000분의 이거 그러니까 440 더하기 190 하니까 얼마야? 630 아닌가? 630? 더하면 1000이 나오냐? 그지? 이상하더라. 500마리. 그지? 더하면 얼마냐? 750이지? 이상하더라. 산수가 늘어났죠? 더하면 얼마냐? 1000이지? 어쩐지 약분이 안 돼요. 그죠? 자, 방금 제가 산수 잘못했어요. 산수 잘못한 거 한 것처럼 여러분 하시면 안 돼. 이미 여기가 500마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500마리니까 전체 대립 유전자 수는 1000이죠? 마리수 곱하기 2. 맞죠? 그러니까 어쩌지 산수가 안 나더라. 아래가 1000이어야 돼. 그죠? 그럼 소문자에도 마찬가지. 총 마리수가 500마리면 아래 전체 대문자 A든 소문자 A의 각각의 대립 유전자 빈도의 총합은 1000이고 마리수 곱하기 2일 거고. 맞죠? 그리고 소문자 A는 여기도 소문자 A가 있지만 여기는 소문자 A가 두 개가 있으니 그지? 90 곱하기 2에 그죠? 소문자 A의 총합이니까 더하기 190 그지? 그러니까 1000분의 얼마야? 180 더하기 190이지 180 더하기 150 하면 350인가? 180 더하기 190이면 370이네 그지? 그럼 여기는 0.37 그지? 여기는 0.64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맞죠? 그러면 기억 보기 자, 원 시기에서 대립 유전자 A의 빈도는 0.63이다. 맞다. 그리고 2와 3도 비슷한 형태로 계산을 해줘야 돼. 왜냐면 니은 디귿 보기 보니까, 니은 보기 보니까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3에서 보다 2에서 높냐라고 물어봤어. 그지? 그러면 이제 계산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 빈도. 그러면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만 봐보자고. 산수 너네가 뭐 계산기를 돌리든 빨리 하든 해. 그럼 750 곱하기 2지. 전체 총 대립 유전자 수니까. 맞죠? 750 곱하기 2분의 제 소문자 A가 여기에도 두 개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285 더하기 135 곱하기 2 한 거. 그죠? 그 다음 아래 3세대의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 빈도니까 여기는 어떻게? 저게 2000분의 그지? 왜냐면 1000마리에 곱하기 2해야 돼. 총 대립 유전자 수니까. 맞죠? 그럼 소문자 A는 여기에도 두 개. 180마리니까. 그지? 근데 180마리가 소문자 A니까 소문자 A의 총 합치니까 180 곱하기 2. 그지? 더하기 여기 대문자 A, 소문자 A에 380마리가 있으니까 소문자 A가 380개가 또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럼 계산해 주잖아?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0.37 나와. 똑같아. 변동이 없어. 오케이? 나 미리 해봤어. 식 세워가지고. 그래서 자 3가 2에서보다 높다? 아니야. 똑같더라. 0.37도 똑같더라. 그래서 보기 판단이 틀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 틀리고 디귿 틀려. 맞나요? 자, 그래서 소문자 A는 0.37로 2세대도 0.37, 1500분의 555, 0.37. 그다음 소문자 A 두 번째도 마찬가지 0.37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소문자 A의 그지 빈도의 합이 자 디귿 보기. 자 유전자의 빈도의 합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 특성이 변하는 진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틀리고 디귿 틀려서 기억만 맞습니다. 됐죠? 자, 3번. 자, 표는 어떤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가부터 단다. 자, 돌연변이, 유전자 흐름, 창시자 효과를 순서 없이 나타난대. 자, 창시자 효과, 그다음 유전자 흐름, 자, 이주에 의한 거, 그다음에 돌연변이, 갑자기 이제 염기배열 서열이 바뀌어가지고 생기는 거. 자, 그럼 각각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특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봐보자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은 흰토끼 개체군과 같은 종의 검은 토끼가 들어왔대요.
그죠? 들어왔대. 유전자가 흘러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 흐름이 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언은 B형이나 A형이 거의 없고 O형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지? 근데 오래전 아시아에서 이주한 집단의 O형 대림전자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더라라고 하는 거 창시자 효과. 그죠? 창시자 효과. 그지? 자,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이상. 이거는 확실하게 돌연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씩을 봤을 때, 자, 간은 유전자 흐름이고요. 그죠? 기억은 O형을 나타내는, 기억이 지금 아메리카 인디언이 B형이나 A형이 거의 없고 O형이 대부분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자연 선택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창시력과 자연 선택은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는데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걔가 도태되게끔 됐다. 그건 아니잖아. 도태나 아니면 그게 확정되게끔 됐다. 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 기억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말라리아, 이거 아마 고일 때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말라리아가 어디에? 산소가 많은 적혈구에 이제 나름 기생을 해. 말라리아라고 하는 채채파리 유충이 특히 이제 사람의 어떤 산소가 많은 적혈구에 기생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고온과 고열에 해당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고온과 고열. 근데 이제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산소 운반 효율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보다 반틈으로밖에 줄어들지 않아 있어. 반틈 정도 줄어들어 있어. 예를 들어서 대문자 이, 소문자 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을 경우. 따라서 채채파리 유충이 이제 거기 산소 운반 효율이 높지는 않은 적혈구이다 보니까, 그지? 내가 죽지는 않을 만큼,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죽지 않을 만큼인데 말라리아는 내 몸에 잘 기생하지 못할 만큼이었던 거지. 그래서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의 경우는 그런 대림전자 빈도가 다른 것보다 높게 생존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이 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2번.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저희는 270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말은 여전히 각 밤마다 그제 체크하고 들어와 주셔야 돼요. 우리 출결버스 시스템 쓰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콜백이야. 여러분이 이제 와야 될 시간 안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맥시멈 리스트 15분 잡았거든. 선생님도 뭐 프린트 준비하다 보면 늦을 수 있어서. 근데 최소 뭐 7시 30분부터 수업 시작이야. 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수업 시작이야. 네. 근데 이제 7시 15분이 돼도 등원 처리가 안 돼. 그럼 이제 어머님한테 콜 문자가 갑니다. 콜 카톡이 가요. 아직 당신의 자제분이 오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각각 그 반별로 다 오셔서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중반 특강은 곧 이제 없어질 반이어서 등록은 안 해놔서 주말만 잘 체킹을 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서리도 지우고. 자, 그리고 미리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갑자기 휴원 처리했다가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혹시 이제 어머님한테 가면 잘 설명하면 돼. 좀 너무 늦게 연락 주셔서 아파서 좀 늦었는데 처리가 안 돼가지고 갔을 수도 있다라고 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생물의 분류체계 갑시다. 자, 270점. 생물의 분류체계. 오늘은 그래서 3역 6개까지 두 번째 시간까지 해가지고 3역 6개에 대한 특성까지 다 설명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식물과 동물의 분류 정도까지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어떠한 목차로 현재 식물을 어떤 특성으로 나누고 있는지, 동물을 어떤 특성까지 나누고 있는지를 좀 마무리하면 아마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쯤에는 그동안에 조금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들, 약속대로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들이랑 풀어줘야 할 문제들 난이도 높은 것들까지 전체를 한번 좀 풀어보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서 완전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개념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고난이도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잘 달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프지만 않으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류체계. 그래서 생물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서 무리를 짓고 생물 사이 계통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분류의 최소난이 여러분 중1 때 배웠어요.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지? 생물 분류의, 생물학적 분류의 분류 최소 단위. 근데 종을 최소한의 단위로 잡고 그 다음에 개가 가장 최대한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동물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식물계, 그다음에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혹시 이제 못 들어보신 분은 이제 지금 들어보시면 돼. 중1 때 배웠어. 믿기지 않겠지만 5개 생물의 5개 분류체계를 중1 때 배웠어. 근데 지금 현재는 중1 때 배웠던 5개의 분류체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6개, 3역 6개로 해서 더 상위
카테고리가 있어. 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 그래서 자, 최소 단위가 종이고 종으로 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종에서부터 조금 더 공통된 형태로 묶어서 소, 과, 목, 강, 문, 개까지는 여러분이 중2 때 배웠어. 오케이? 근데 개보다 더 공통된 사항의 특성을 묶어서 역으로, 도메인으로 묶어서 씁니다. 그래서 현재는 3역 6개의 분류 체계. 자, 우주야. 우주 하면 드라우닝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제 군대에서 곧 제대한 지 좀 됐죠.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우주가 그 우주가 아니야. 그 우주가 아니라 다른 우주야. 다른 우주가 최근에 이런 제안을 해서 3역 6개 체계로 더 큰 3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세부적으로 6개의 공통된 특성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3역 6개 체계를 우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물의 분류 기준은 저 3역 6개예요. 크게 3개, 분류 체계가 3역 6개. 역 단위가 제일 큰 단위, 그죠? 공통된 기준이 더 많은 큰 공통된 카테고리를 가지는 게 역 단위. 그리고 뭔가 더 디테일하게 나눠진 최소 단위가 종이겠죠. 근데 이제 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종의 정의 뭐예요? 자손이 태어났어. 자연의 상태에서. 근데 자연의 상태에서 태어난 그 자손도 스스로 셀프로 또 자기의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돼. 그 태어난 자손이 불임이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죠? 태어난 자손도 거기서부터 태어난 자손도 생식을 해서 태어난 자손도 그지? 생식 가능한 자연의 상태에서 생식이 가능한 분류의 최소 단위야. 그래서 자, 말가 그지? 당나귀를 임의로 골수합을 시켜서 태어나게 한 노새가 있죠. 딱 관찰해 보니까 뭔가 당나귀보다는 살짝 커. 근데 말보다는 좀 작아. 근데 말의 특성하고 당나귀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노새라고 있어요. 노새. 근데 노새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배해서 태어나게 한 거라 노새와 노새들끼리 이제 교배를 해서 셀프로 노새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태어나진 형태의 잡종교배 형태인 거지 그 세대로 끝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노새는 종의 분류에 속하지 못해요. 말과 당나귀의 교삽 형태죠. 말과 당나귀. 라이거, 타이온, 이런 거, 그지? 사자랑 호랑이 둘을 믹스해서,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과에 속하고, 사자는 사자종에 속하고, 호랑이는 호랑이 종에 속해요. 서로 다른 종이거든요. 근데 걔를 교잡을 시켜가지고, 이제 인간이 임의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대리모를 이용해서 태어나게 한 형태. 근데 그렇게 태어난 라이거들끼리 생식을 통해서 또 라이거를 태어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분류의 최소 단위의 종의 개념까지를 좀 기억해 두시고 가장 큰 범주가 지금 현재는 역이라고 하는 도메인의 개념이 있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분류 계급과 분류 구분에서 여러분 책에 27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생물의 고유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유연관계, 그러니까 유연관계라고 하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화적 거리관계를 말해. 유연관계. 생물에서 말하는 건 진화적 거리관계. 진화적 거리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누구보다 진화적으로 더 거리가 가까운지 조금 더 거리가 먼지에 대한 그 특성을 유연관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한 묶음을 우린 그걸 분류군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분류군들을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오른쪽 270쪽에 보면 개통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개통이라고 하는 어서부터 어디로 어떤 그 특성을 가진 형태로 진화해 나왔는지에 대한 걸 나무 트리 형태로 표현해 준 거거든요. 트리 형태로 개통수를. 그래서 각 개통수를 분석하게 되면 공통 조상에서부터 생물이 진화해온 과정을 알아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준 건데 보시게 되면 아래 개통수 해석하기에서 얘가 나와 있어. 침팬지, 개, 까치, 악어, 도마뱀 각각들을 어떤 나무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표현해줄게 개통수인데 여러분도 이런 개통수로 표현하도록 연습되도록 여기 이 과정에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개통수로 표현해내도록 개통수를 읽을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개통수들끼리의 약속도 우리가 꼭 공부를 할 거야. 자, 그 다음 종이 분류의 최소 단위라고 했었고 생물학적 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 270쪽 아래 봐봐. 270쪽 아래 보면 자 학명이라고 나와있어. 학명. 종명과 학명. 이제 우리가 원소 기호를 어디서는 먼저 헬레니움이라고 이름을 묶었어.
그다음에 뭐 하이드로젠이라고 이름을 이제 얘기를 영어식이나 아니면 그리스어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근데 어디에서는 얘를 수소라고 얘기하고, 그지? 어디서는 뭐 다른 일본어로 얘기하고, 그지? 어디서는 뭐 독일어로 얘기해. 똑같은 원소를 명명하는데, 근데 너무 성가스럽잖아. 그래서 베리세비우스가 그럼 얘네들이 처음 제안됐던 그리스 라틴어 모든 글자를 다 따서 그냥 알파벳 기호로 첫 글자나 아니면 두 번째 글자까지 포함해서 원소 기호로 나타내자라고 베리세비우스가 처음 제안을 했던 것처럼 돼요? 베리세비우스가 제안해서 너를 먼저 첫 번째로 H로 명했으니 너가 H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를 또 H로 표현하게 되면 너랑 헷갈리니까 헬륨은 여기 글자 중간 글자를 아무개나 따서 두 개 글자로 나타낼 때 너는 소문자 뭐 아무거나 따서 H 그럼 너는 헬륨이고 너는 수소야 이렇게 원소 기호로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한 것처럼 린네가 우리 모든 종들의 각각의 네이밍을 붙이는 약속을 한 거야. 누가? 린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완전 되게 많이 귀납적인 한글로부터 막 스케치 그림을 그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닭의 장풀 이런 식물 이렇게 생긴 식물 걔랑 비슷하지만 강아지 풀 너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외형적인 생김새 또는 뭐 인맥의 그림 인맥이나 아닌 뿌리 모양 각각들을 해부학적 특성을 가진 채로 명명을 되게 오랫동안 붙였어. 식물과 동물의 분류를 식물과 동물을 분류를 해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린네. 여러분 막 유인전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지 시초가 되게 중요하잖아. 시발점이 되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가장 먼저 시스템을 세팅한 사람의 어떤 업적을 많이 따잖아. 그래서 얘는 거의 모든 생물의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의 학명의 그 끝에 항상 따라붙어요. 그래서 학명을 나타내는 체계의 약속을 설명을 한 거야. 어떻게? 봐봐. 종이 분류를 시키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인데 같은 종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 있는데 그 서로 다른 종들이 그지? 하나의 동일한 속으로 묶어질 거야. 상의 속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과 동물을 비유하기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상위로 가면 갈수록 공통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공통된 특성의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특성들을 하위로 가면 갈수록 디테일하게 나뉘어지는 세부 특성들을 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물들을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속명을 먼저 써줘. 그리고 나서 종소명을 써줘. 종명을 써주는 거야. 종명을. 오케이?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생물이 있고 B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 A와 B라고 하는 네이밍을 구분을 할 때 만약 종명은 다를 수 있어. 종소명은 다를 수 있어. 왜? 종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종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소명이 똑같으면 같은 속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어떤 디테일한 특성의 차이로 종만 차이가 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는 똑같지만 우리가 개랑 똑같거나 고양이랑 똑같거나 그러진 않잖아. 우리는 생각하는 뭔가의 영장류에 속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호모 삼피스라고 이제 명명을 붙이지만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랑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물이라는 카테고리 똑같고 그지? 그다음에 젖을 먹여서 키운다라고 하는 강으로 가게 되면 포유강은 다 똑같아요. 개나 또 누구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포유강은 공통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 돼요? 그리고 더 아래 하위로 가면 갈수록 찢어지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사람하고 사람끼리만 결혼을 해서 생식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 돼요? 사람과 개 교사가 안 되고요. 사람과 고양이 교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학명에서 앞에다 맨 먼저 써주는 게 속명이야. 오케이? 만약 속명이 똑같을 수는 있어. 그지? 속은 똑같을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종은 구분되어진 형태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각각 뒤에 명명자, 린네라고 하는 명명자를 붙여주는 거야. 물론 명명을 그걸 처음으로 최초로 분류해놓은 명명자가 거의 대부분 린네이긴 하지만 린네가 아닌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요 세 개를 써주는 게 모든 학명의 약속입니다. A라고 하는 생명체, B라는 생명체의 각각의 학명을 나타내줄 때의 약속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면 속명과 종소명까지는 이태객체 기울여서 써.
오케이? 기울여서 써. 근데 기울여서 쓰되, 자, 기울여서 쓰되, 거기 보니까 호랑이랑 사로 나와 있어. 그지? 맨 처음에, 그지? 펜테라라고 하는 거. 사람은 속명이 호모야, 호모. 생각하는 이라고 하는 속명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모두 다 이태리체로 썼죠. 근데 속명,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속명인데, 속명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지? 그리고 이 다음부터 종소명까지도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것까지는 싹 다 이탈릭으로 기울여 쓰는 거야. 이탈릭체야. 약속. 이탈릭체. 그죠? 이탈릭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울여 쓰는 거야. 기울여 쓰는 거. 근데 종소명은 이제 앞에를 대문자로 쓰는 건 아니고 항상 소문자. 그지? 그래서 소문자로 사피엔스까지 쓰시는 거. 됐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린네의 명명자 이름까지는 어떻게 대문자로 쓰더라. 여기 첫 번째는 대문자로. 그래서 린네에 이렇게 명명자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있더라는 거. 당연히 여기 속명이 다르면 속이 카테고리가 다른 거겠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은 공통된 카테고리에 영장류, 그죠? 그다음에 뭐 포유가 거기서는 만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통수에 대한 개념도 조금 잡긴 해야 되는데 개통수를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자. 275쪽 한번 해볼래? 275쪽. 보니까 자 종이 학명가 275쪽 완자쌤의 비법특강에서 나와 있어요. 거기를 한번 2번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번 풀거나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 막 나 지금 275쪽에 2번 설명하고 있어. 실제 여러분이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표에 보니까 5개의 서로 다른 개체가 있어. 가나다라 마. 그지? 학명이 나와 있어. 아까 학명 어떻게 쓴다고? 맨 앞에가 속명, 그다음 가운데가 종소명. 종소명이 종이야. 종에 속하는 종의 명들. 걔네들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종명들. 둘 다는 이탈릭제로 쓰고 속명의 대문자, 항상 여기는 대문자로 쓰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에 나오는 거 명명자가 들어가는 건데, 자 속명은 다 똑같을 수 있어. 근데 종소명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지? 왜냐면 같은 상위 카테고리로 갈수록 이제 하나하나의 디테일로 들어갈 거니까. 가나다라마 봤을 때 지금 과명해가지고, 그죠? 과는 어디 있어? 종속과. 과가 훨씬 더 상위 카테고리죠? 그죠? 종명, 속명, 과명. 그치? 속보다 과가 더 상위 카테고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 서로 다르지만 과는 똑같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엠베리자, 그 다음에 이제 라도 엠베리자. 속명이 똑같죠? 그러면 속명이 똑같은 얘네들끼리를 묶어봐. 그죠? 속명이 똑같은 얘네들끼리를 묶어보니까 가보라가 M으로 시작하도록 속명이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과명을 보니까, 그죠? 과명을 보니까 어때요? 메세카인데 여기는 일단 모르겠대. 이렇게 나와있죠? 가나다라마.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가 있고 다가 있고 마가 있어. 그지? 근데 여기 지금 속명이 똑같은 데가 있네. answer. 그 다음에 다 쓰기 귀찮아서 영어라서, 그죠? 다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당연히 종소명은 다 달라요. S가 여기가 지금 참새가.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볼게요. 자 그러면 평명과 과명과 아까 이제 우리가 개통수를 표현해 볼 거야. 개통수를 표현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가 지금 현재 새를 나타내준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과가 지금 새잖아. 맷새가, 할미새가, 뭐 참새가, 조류야 조류. 그죠? 각각 공통된 조류에서부터 나올 건데 아래 지금 보니 2번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개통수를 나타내겠대. 이런 식의 개통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 하위는 공통된 어떤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형태야. 맨 아래가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얘가 이렇게와 여기로 먼저 크게는 나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 특성이 있다 없다로 뭐 있다 없다로 이렇게 처음에 나눠졌겠지. 칠판 봐봐. 공통된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건데 얘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룸에 따라서 없는 거
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각각의 세부적인 특성들을 다 갖고 있었을 때 그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하나는 갖고 있는 거 없는 걸로 먼저 나눠질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눠졌던 거에서 또 다른 하나의 특성들을 가지고 이 특성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네. 그지? 여기 안에서만 얘가 있다 없다로 나눠졌다 또는 없다 있다로 나눠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 나갔던 얘네들에서 또 마지막에 어떤 얘의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얘가 얘와 얘로 이렇게 분지가 된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을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 특성은 공통적으로 얘와 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여기에 해당하는 얘들과 얘네들은, 그지? 이 마지막의 특성만 차이가 다를 것 뿐이고, 아래에 해당하는 이 분수에 해당하는 이 특성과 이 특성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왜? 여기가 먼저 시초고, 이 아래쪽 부분이 시초고, 이 시초의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는 아니겠지만, 얘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얘의 마지막 특성에 의해서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지는 거지.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얘네들도 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특성의 여부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A가 있고 가가 있대.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B가 있고 마가 있대. B가 있고 여기 지금 마가 있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C가 있대. 그 A와 B와 C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가나 다라 중 어디에 매칭이 되어야 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이걸 찾아줘야 돼. 그지? 우리가 일단 처음에 몰라서 이게 좀 약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특성을 기본적으로 잡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봅시다. 가와 마는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다가 나눠진 거고, 자, 진화적으로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건, 얘와 제일 거리가 가까운 건 이겠죠. 가장 마지막에. 그죠? 공통된 특성 가지고 있었고 공통된 특성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 특성의 여부의 차이로만 이렇게 나눠진 거니까. 마찬가지 얘도 공통된 특성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요거의 여부로만, 이 특성의 있냐 없냐 여부로만 마지막에 나타난 거니까 마하고 B가 제일 진화적으로 거리가 가깝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나눠진 거 C와 거리가 제일 먼 걸 말하라고 한다 그러면 C라고 하는 아이와 제일 거리가 먼 건 제일 먼저 가야지. 그지? 얘의 특성만 갖고 있었는데 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먼저 촥촥 나눠졌기 때문에 얘와 얘는 진화적 거리가 제일 멀겠지. 그지? 그래서 진화적 거리가 제일 멀다, 가깝다를 볼 수 있는 정도를 개통수를 파악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한번 봐보자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쭉 봤을 때 혁명까지 나타내줬고, 각각 보면 가가 있고, 가와 진화적으로 제일 거리가 가까운, 자, 여기 지금 속명이 똑같죠? 얘가 간데 얘와 얘가 속명이 똑같죠? 그러니까 속명이 똑같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눠져서 종의 차이로만 나눠졌을 거야. 그치? 종의 차이로만. 네, 속명이 똑같은 애들끼리 묶어봐. 자, 그리고 나하고 나도 속명, 아니 그 다음에 라가 속명이 다르네.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어디 갔냐? 가나 다나마 다 썼냐? 가나 마 다 썼네. 근데 나하고 마가 속명이 똑같은데? 똑같아. 여기하고 여기가 속명 똑같죠? 너하고 너. 그죠? 맞죠? 그죠? 잘 봐야 돼. 같다 다르다 잘 봐야 돼. 그지? 그러면 지금 가 나와 있고 가랑 마랑 속명이 똑같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종의 차이로만 나눠진 게 얘가 마겠네. 라겠네. 가하고 라. 그죠? 가하고 라가 어때요? 가와 라가 속명이 똑같고 종 속명만 차이가 나잖아. 종명만. 그지? 그래서 그 특성의 차이로 마지막에 나눠졌을 거니까 저 소문자 A는 누가 들어가야 돼? 가 다음에 라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와 비슷한 형태로 가장 마지막에 종에만 차이가 나서 마랑 구분돼. 그지? 마랑 누구랑 마랑 나랑. 그지? 자, 여기 종명만 차이가 나서 속명은 똑같잖아. 종소명만 차이가 나고 속명은 똑같잖아. 나하고 마가. 그지? 나하고 마가. 그러니까 마가 여기 있으니 얘가 나에 해당하는 게 맞겠지. 그지? 너 나. 그지? 나와 마. 같은 아이. 그 다음에 가와 라. 같은 아이. 왜? 종만 차이가 나서.
왜? 공통된 소그룹까지는 묶어졌었는데 이 차이, 종의 차이로만 나눠진 거고 종의 차이로만 나눠진 거고 공통된 속명에 속했을 거고 됐죠? 공통된 속명에 속했던 형태일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짝꿍 없는 누구? 저 다. 속명이 완전 차이가 나서 맨 먼저 분류가 된 속의 차이가 난 제가 뭐가 돼? 다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놔야 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A부터 C는 각각 어떤 종에 속하겠냐? A는 라에 속할 거고 소음자 B는 나에 속하고 소음자 C는 다에 속한다는 걸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특성으로 왼쪽에 1번을 지금 풀어줘봐. 자, 개통수 그리는 것의 약속. 모든 종들이 공통된 특성을 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1번 먼저 풀어주는 거야. 공통된 특성을 겹쳐서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디에 해당해? 분류를 디테일하게 해나갈 때 먼저부터 그게 나뉘어지면 쉽진 않겠지. 그러니까 가나, 다라마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5개의 종들이 공통된 A라는 특성을 다 갖고 있대. 쉽게 말하면 동물인 특성. 뭐 스스로 방어성을 할 수 없다. 그걸 다 갖고 있어. 가나, 다라마가 싹 다 동물이니까. 그러면 동물 안에서도 자, 뭐 날개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다리가 몇 개인지 각각의 특성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질 거잖아. 그러니 맨 아래쪽에 해당하는 특성이 A에 해당하겠지. 그치? 그래서 맨 밑바닥에 해당하는 게 모든 5개의 생물종이 다 가지고 있는 것 특성 아래쪽 A에 배치돼야 돼. 어차피 여러분 답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치?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건데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B와 C가 B라고 하는 특성은 가나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하나만은 안 갖고 있잖아. B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로 나뉘어지거나 C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로 나뉘어지거나 그래서 C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B는 안 갖고 있지만 C만 가지고 있는 얘네들 안에서 또다시 C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D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D를 안 갖고 있는 애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C의 유무로 나누는 거 있죠. B, C를 갖고 있냐 없냐 유무로 먼저 나눠져서 B, C의 유무로 먼저 이렇게 나눠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다가 저 C의 여부를 갖고 있는 얘네들 중에 D가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지겠지.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하나로만 나눠질 거고. 그죠? 그럼 우리가 봅시다. 가나, 다라마. 각 가지 끝에는 하나하나의 개체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B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C라는 특성으로 가져질 거야. B와 C는 모두 다 A라는 특성을 다 겹쳐서 싹 다 가지고 있고. 돼요? 하위에 있는 건 모든 종들이 다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특성, A라는 특성. 그리고 B가 있는지, B가 없는지에 따라서. 그죠? B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지, B라는 특성을 안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지고 B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끝에 누구누구가 있더라? 가하고 나가 있더라. 그지? 그리고 C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 중에서 또 D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D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져서 C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D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져서 요렇게 되다가 D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야. 근데 얘는 D를 안 갖고 있어. 그지? 그래서 D를 안 갖고 있는 얘네들은 이쪽으로 뿅 빠져서 누구? 마만. 그죠? D를 안 갖고 있는 거야. D를 가지고 있는 거, D를 안 갖고 있는 거. 표현을 안 해줄 거고 이제 같은 아이라서 D가 없는 거. 네, D를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또 다하고라로 나뉘어지겠지. 그래서 가장 진화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건 라와 진화적으로 제일 거리가 가까운 건 가장 마지막에 나눠진 다겠지. 그리고 라와 진화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건 가 또는 나겠지. 제일 먼저 나눠졌으니까. 그치? 특성이 B가 있는지 없는지로 먼저 나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 나, 라, 마 중 나와 라 중에 마와 유형관계가 제일 거리가 가까운 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마와 가까운 것은 지금 누구겠어? 라겠죠. 라라. 그지? 나하고 라 둘 중에 물어보니까 나하고 라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눠진 거잖아. 이런 개통수 그림은 식물 분류나 동물 분류할 때도 각각 어떤 특성이 있냐 없는지로 나눠질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통수를 잘 볼 수 있게끔 눈에 익어두셔야 돼. 맨 마지막에는 각 분류군들을 각각 써주는 거야. 그래서 라고요. A부터 D 중에서 가나의 가장 최근 공통조석을 갖고 있는 거 A, B죠. 왜냐면 자 A부터 D까지 각각의 특징들 중에 가와 나가 최근에 공통조상을 갖는 특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가 가장 최근에 갈라진 거 그러면서 동시에 A라는 특성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A, B가 답이 되는 거고 대문자 A와 B. A부터 D 중에 다라마의 최근 공통조석에 갖는 특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D가 가장 최근에 나눠진 거 그러면서 동시에 C 갖고 이제 D가 가장 다와 라, 마 다라마가 공통특성이니까 A와 C겠네. 미안해.
다, 라, 마 세 개의 공통 특성이니까 A와 C, C가 가장 최근에 그리고 공통적으로 A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답은 A와 C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 각종을 누구누구를 얘기하는지. 그래서 너무 피곤해하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 안 피곤하신 분은 개념을 한번 전체를 싹 다 다시 270쪽, 271쪽을 읽어보시고 271쪽 개념 확인 문제 거기랑 1, 2, 3, 4번 완성하시고 쉬어주세요. 271쪽 완성하시고 쉬어주세요. 271쪽. 자, 271쪽 풀라고 했던 거 확인해보고 오늘은 진짜 사면 6개체계의 특성까지 한번 끝내서 마무리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 자, 일단 271쪽 아래에 개념 확인 문제. 자, 종이겠죠. 첫 번째, 서로 자연의 상태에서 교배해서 생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알 수 있는 개체의 물이 종이고요. 자, 분류 계급에서 나와 있습니다. 종을 가장 하위로 하여 자, 어떤 생물들의 유연 관계에 따라서 상위 단계 생물들을 묶어서 위로 나타내는 거. 학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게 학명, 린네가 구원한 이명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속명을 쓰고 이태리체로, 그리고 속명을 쓸 때 맨 첫 번째는 대문자, 그리고 종소명 두 번째 쓸 때 걔는 소문자 이태리체, 맨 마지막에 명명자 이름까지 붙여주는 것. 자, 그 다음 계통이 있는데 개통은 다양한 생물의 진화적 거리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로 생물의 개통을 나무로 표현한 걸 개통수라고 한다는 것. 자, 1번 첫 번째 여기죠. 지금 현재는 3역 6개 체계니까 여기 가장 상이야. 그 다음 여러 강이 모여서 하나의 문을 이룰 거야. 종속, 과목, 강, 문, 개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 개 강들을 공통 카테고리로 묶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문이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 같은 속에 속한 두 생물들은 서로 같은 어디에 속한다? 속이 같으면 같은 과에 속한다. 왜냐면 속보다 상위 단계 과니까. 속보다 하위는 종이겠지. 서로 다른 종일 수는 있어. 근데 공통된 상위 카테고리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같은 과에 속해. 이거 기억합시다. 종속, 과목, 강문, 개. 그 다음 마지막 역까지. 여러분은 중1 때는 개까지만 배웠거든요. 5개 불체계를 배웠으니까. 근데 역이라고 하는 3역 카테고리로 들어간다는 거고 기억하시고요. 3번에 속명, 종소명, 명명자. 4번에 1번부터 3번까지 보면 O,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잘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272쪽. 그렇다면 3역 6개에 해당하는 그 분류체계를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272쪽 3역 6개에 해당하는 분류체계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생물의 분류체계가 점점 달라지고 진화해간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 제일 먼저는 말 그대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두 개의 분류체계로 나눠서서.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냐 안 하냐,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들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 혼자서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고 독립적으로 뭔가 경제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을 필요 있어. 그래서 스스로 합성하는 얘네들 식물계, 그지? 동물계, 스스로 합성 못하는 얘네들을 동물계 이렇게 나눴겠지. 그리고 그러하다 보니 식물계를 뭐라고 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 가끔씩 키워드를 어려워하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키워드 잘 익숙하게 잘 받아들이세요. 독립적으로 스스로 셀프로 양분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 식물계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자, 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반드시 뭔가 끼니 때마다 양분을 먹어줘야 돼. 섭취를 해줘야 돼. 그럼 무슨 종속되어 있는 거죠. 종속되어 생물 이렇게 나누겠죠. 크게 린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의 물체계로 나눴을 거야. 그러다가 많은 생물들을 각각의 특징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니 기생성을 가지고 이제 양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엽록체와 같은 그런 세포 소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세계 분류체계, 뭐 균계와 비슷한 형태로도 또 균계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니까 조직이나 기관이 발달되지 않은 단세포성 또는 조직과 기관까지 발달되어 있는 다세포성으로도 나눠지기도 해. 그래서 4개의 분류체계, 5개의 분류체계로 나눠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1 때 배웠던 여기다가 약간을 추가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2개 분류체계, 뭐 3개 분류체계, 그죠? 첫 번째 그 처음 텍스트에 나와 있잖아요. 4개까지 나눠지고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건 5개 분류체계야. 생물의 5개 분류체계. 근데 이 5개의 분류체계를 여러분이 중1 때 배웠는데 여기다 살짝 살을 붙여서 우리는 3역 6개로 배워질 거야. 그러면 여기 더 큰 상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디테일한 5개 분류체계로 나눴던 기준을 먼저 알고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을 하고 차이를 조금 더 두어서 3역 6개를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 세물들이 있어. 여러 개의 세물들 중에 5개로 분류를 한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에 5개 분류체계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순주야, 생물의 5개 분류체계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왜요? 왜 안 들어가요? 왜요? 일단 바이러스는 무슨 구조야? 무슨 구조가 아니야? 바이러스 세포 구조로 되어 있어?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5개 분류체계는 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세포막이 인질 이중충이 있고 인질 이중충에 막단백질을 박혀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별도의 경계를 만들 수 있는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저 생물로 구분을 하는 거야. 따라서 갑자기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 왜 바이러스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안에 안 들어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만의 분류의 카테고리가 또 고유하게 있어. 걔는 생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형이니까 바이러스는. 그래서 세포라고 명명된 얘네들을 5개로 나눴는데 그 5개로 나눌 때 어떻게? 일단 제일 먼저 핵이 있냐, 핵막이 있냐, 핵이나 핵막이 있냐. 그리고 세포, 막성으로, 막구조로 되어 있는 막성 소리가 뭐 엽록체 또는 뭐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라이보솜 또는 뭐 리소솜과 같은 막성 소기관을 발달해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로 나눠요. 오케이? 그래서 자, 누구는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 그리고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 우리가 생물을 그래도 한 2달 했잖아. 이 진핵과 원핵의 큰 차이가 뭐야? 이 원이 으뜸원이야? 원시인할 때 원이야? 원시인할 때 원이야? 으뜸원이 아니야? 원시인할 때 원. 그러니까 원시구조의 세포야. 원시구조의 세포라고 하는 건 어떤 구조냐? 자, 세포막이 있어. 세포로 인지질 이중충에 인지질 이중충 구조에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이 있는데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우리 막구조라고 표현해요. 세포막과 똑같은 막성 구조. 이런 세포막과 똑같은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냥 그 세포막이 있긴 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들이 어디에 그냥 세포질에 환형으로 이렇게 이중 나성 구조에 있는 게 환상으로 꼬여서 펼쳐져 있어. 세포질에. 얘를 별도로 담아두는 핵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 걔를 담아두는 핵막이라는 구조가 없어. 그러고 있다가 얘가 조금씩 진화되면서 너무너무 스페셜한 좋은 정보야. 나만의 고유한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유한 정보잖아. 핵산은 유전 물질이잖아. 나만의 고유한 정보. 이러든 이렇게 저러든 어떤 효소 만들어라고 하는 모든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이니까 그 명령어가 막 물질에서 하다가 훼손이 된다거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금씩 진화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진화한 거야. 얘를 담아두는 별도의 핵막이 있도록. 그래서 세포막이 내부로 확장되면서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내부로 함입되어 들어가면서 이런 별도의 고유한 막을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핵막이야. 핵막. 여기 안에 선형의 이런 이중 나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유전 정보들을 가지고 된 게 그게 진핵세포들이라고 돼요. 그래서 진핵세포들은 당연히 핵막과 핵 막성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있다, 얘는 없다. 됐죠? 그래서 크게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대. 원핵세포에서부터 점점 더 진화해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눈다고. 그래서 진핵세포는 이렇게 많은 막성 세포 소개관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에게 그림을 크게 그려주다 보니까 좀 크게 그렸는데 이렇게 함입되면서 핵막이 만들어졌고 유전 정보가 여기 안에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고 염색 3호수로. 그쵸? 그리고 얘가 핵이고, 그죠? 핵, 그리고 다른 말은 핵막. 그리고 많은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죠.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소기관.
맞죠? 오케이? 이렇게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분류군이 있습니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스스로 엽록체를 가지면서 스스로 약물을 만들었냐? 엽록체는 없는데 기생성으로 유기물을 섭취하는 정속이냐 생물이 아니야. 아니면 이제 그런 형태들에서 조금 더 조직과 기관까지 완전히 분화돼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냐로 나눠서 여러분 이런 그림은 좀 봤을 수도 있어. 여기가 원핵 생물계. 어떤 아이들? 원핵 생물계에 해당하는 거. 세균들, 대장균, 포도상 구균, 오케이? 그리고 젖산균, 오케이? 메테인 생성균, 호영균, 호산성균, 이렇게 뒤에 균균균으로 끝나는 애들. 오케이? 5개 분류 체계까지는 원핵 생물계 안에 여기 호영균이나 특수한 환경의 엄청난 염기성 환경에서도 버티고 잘 살 수 있는 균들이야. 그다음에 산성 환경에서도 완전히 잘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다음에 극도로 굉장히 뭔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걔가 살아남아 있는 얘네들에 해당하는 단세포성인 얘네들을 그냥 원핵 생물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5개 분류 체계에서 좀 더 진화된 3역 6개를 배우고 있잖아. 오케이? 배울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원핵 생물계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다 보니 단세포성 얘네들의 세균들 각각들이 조금씩 더 분자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차이를 좀 갖고 있네 해서 나오게 된 게 3역 6개의 분류 체계야. 오케이? 원핵 생물계에 해당하는 이런 세균들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더 연구를 기입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 안에서도 이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과 유사한 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분류된 게 3역 6개거든. 오케이? 근데 처음 여기 5개 책에서는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 왜? 대부분 다 이런 원시 형태의 세포를 갖고 있었으니까. 됐죠? 오케이. 그리고 원핵 생물이 가지는 공통된 가장 큰 특성은 세포막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어? 이렇게 세포벽을 갖고 있어. 우리 지금 생물을 계속 했으니까 기억날 거? 원핵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키게끔 하기 위한 세포벽 성분. 원핵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을 유지시키게끔 하기 위한 원핵 세포들이 가지는 화학적 성분. 그래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 그 항생제가 여기를 형성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와해시켜줘. 항생제가 세균을 제거할 때. 뭐였어? 피읍자 되게 많이 들어갔었던 거 있었어. 6글자. 원핵 세포들이 주로 가지는 세포벽 성분. 피읍자 많이 들어간 펩티도글리칸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진 않을 걸.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화학적 성분을 주로 갖고 있어. 기억해야 돼. 원핵 생물계가 주로 가지고 있는 세포벽 성분 펩티도글리칸을 갖고 있어.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펩티도글리칸은 원핵 생물계가 가지고 있다. 그쵸? 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기관이나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지는 않아. 왜? 대부분 다 단세포성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다음 음성명 같은 경우에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 됐죠? 자, 그러다가 조금씩 더 진화된 형태의 막성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형태,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로 분류가 될 때 얘네들도 대부분 다세포성 또는 일부는 다세포성, 대부분 단세포성 또는 일부만 다세포성이긴 해. 걔네들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어떻게 나눠? 원생 생물계로 나눠. 이름들이 비슷해.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 여기는 원핵이야. 쟤는 원생이야. 원생과 원핵은 달라. 오케이? 원핵은 완전 원시 형태의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 대장균, 그죠? 그리고 그런 세균들은 주로 모양했잖아. 둥글둥글한 모양이냐, 구균. 막대기 같은 모양이냐, 간균. 그 다음에 얘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마치 나선 모양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냐, 나선균. 이렇게로 나뉘어진다. 이 세균들의 종류들이 대부분 원핵 생물계야. 돼요? 근데 아메바, 유글레나, 아메바나 유글레나 같은 거 원생 생물계야. 아메바도 한 개 세포로 되어 있어. 오케이, 유글레나도 한 개 세포로 되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다세포성을 가지고 있는 핵함, 다시마, 미역, 핵함이나 다시마, 미역 같은 얘네들은 다 원생 생물계야.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들로 되어 있고 핵강은 다세포성. 그리고 거기다 뭐야? 스스로 양분을,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들도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고 다시마 미역도 당연히 얘네들 싹 다 모두 마이토콘드리아를 싹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왜? ATP를 합성을 해야지 ATP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내놔서 ATP라는 걸 ADP를 뽀개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갖다 쓰기도 하고 그지? 효소들을 부리면서 일을 하기도 하니까 다 공통된 세포 체계에 해당하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유글레나 같은 애네들은 엽록체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일부는 다세포성, 일부는 단세포성 이런 애들이야. 원생생물계. 근데 원생생물계에 속한 애들은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쪽으로부터는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애들이야. 여기 위쪽으로부터. 여기는 원핵세포, 여기는 다 진핵세포. 그러면서 걔네들 중에 조금 더 이제 막 다세포성이 되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엽록체가 뿌리나 줄기나 잎을 가진 형태로 분화된 식물계로 구분이 지어지는 거고, 그죠? 근데 식물계와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균계와 동물계죠. 오케이? 근데 동물계는 섭취 영양분을 이제 능동적으로 뭔가 눈이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포식 활동을 하면서 먹어서 섭취해주는 형태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균계에 속한 얘네들은 어딘가를 움직여서 뭔가를 빼온다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양분을 막 뽑아서 먹는 기생성의 형태를 갖더라. 그래서 식물계랑은 또 다르더라.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고 균계가 있고 균계랑 유사한 형태들 오히려 이제 종속영양생물하는 형태들이니까 동물계로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초반에 배웠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특성을 배우면 식물도 뭘 갖고 있어? 세포벽을 갖고 있어. 다 세포성.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이 가지는 세포벽 성분은 뭐였어? 탄수화물 계열이야. 여기는 당과 단백질로 구성된 당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한다면 펩티도글리칸 세포의 벽성분 얘는 완전히 탄수화물 계열로 이루어진 셀룰로스야. 그래서 차이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 그리고 균류는 균사체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균류야? 버섯이나 곰팡이.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효모예요. 효모. 단세포성이거든. 그래서 효모를 단세포성이니까 원생생물계에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인 것 같으니까 효모는 이제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효모가 균계에 속해. 효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누룩이라고 해. 누룩곰팡이. 곰팡이거든, 효모는. 그래서 균계에 속해, 균계. 그래서 효모는 균계에 속합니다. 균계 곰팡이 종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버섯들을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균사치들이 막 쌓여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는 다세포성이야. 그래서 이거 세포 하나를 뽑아서 봐보면 얘도 마찬가지 세포의 제일 바깥에 세포벽을 갖고 있어.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곰팡이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세포를 유지하기 위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화학적 성분이 또 달라. 얘는 지금 뭐였어? 펩티도글리칸이었어. 원핵생물계는. 근데 여기는 키틴질이야. 키틴질. 그래서 화학적 조성이 달라서 너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화학적 조성을 이루어서 있더라 라고 외워두셔야 돼. 넌 키틴질, 넌 셀룰로스, 너는 펩티도글리칸.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와. 오케이? 그리고 동물은 당연히 세포벽이 없죠. 동물계를 구성하는 애들은 세포벽은 없어요. 하지만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종속영양생물. 그쵸? 그죠? 여기는 독립영양생물. 이런 차이를 갖더라. 스스로 염분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가 있어서? 엽록체를 갖고 있어서. 자, 이런 베이스에 여기 베이스에 생물의 5개 분류체계라는 이 베이스에 우리가 3형6개로 나눠진 우주 그죠? 우주 까먹진 않겠죠? 근데 우주를 모르시는 남자분들도 있긴 있어요. 여자분들은 모르진 않지만 근데 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거 콜 노래방 가서 부르시더라고요. 드라마니 그죠? 집에 가시면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아무튼 그 군대 갔을 때 그 뭐지? 그지 역주행의 신화 아무튼 우주 근데 그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그 아이가 여기다 얘기한 건 아니야. 3명6개를 당연히 근데 우주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여기 이제 이 얘네들 중에 원핵 생물계를 구성한 여러 세균들 중에 이 세균을 분자생물학 쪽으로 조금 더 딥하게 연구를 해봤어. 딥하게 연구해봤더니 이 세균 안에서도 특수한 환경,
엄청나게 열악한, 그지? 뭔가 자신의 DNA가 뽀개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고온의 환경, 또는 막 엄청나게 막 뭐 전자를 전달받는다거나 전자를 내보낸다거나 하는 그 극호염, 극호산성, 막 확반응이 되게 막 빨리빨리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압력을 높게 갖고 있는, 또는 온도가 되게 높은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거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특수한 생명체들이 있더라고. 그 생명체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DNA를 유지시키고 어떤 식의 자신의 화학 반응을 계속 유지하는지 연구를 해봤어. 하나하나의 세균들을. 예를 들자면 난 지금 어디 설명하고 있냐면 273쪽에 자 고군력, 자 273쪽 거기 삼형육계의 생물 분류 체계라고 나와 있죠. 삼형육계의 생물 분류 체계. 거기서 세균력, 고균력, 진핵생물력이라고 해서 맨 왼쪽에 파란색 라인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이 어떤 배경 베이스로 연구가 될 거냐면 원래 처음에 이 생물의 5개 분류체계 원핵 생물계 하나하나들 연구하다 보니 희한하게 되게 열악한 환경, 극호염기성, 극호염균, 아까 얘기했던 메티엔 생성균, 그지? 또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있어? 온도가 엄청 높은 곳에 살고 극호열균, 극호열균. 온도가 되게 높으면 자신의 어떤 유전 정보를 오랫동안 그대로 보관하기도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그 환경에서 계속 자신의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세포로 전달시키면서 DNA를 복제한다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전자 번역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얘네들 대장균, 젖산균, 포도상, 규균의 그냥 온화한 환경이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냥 온도가 낮은 일반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세균들보다 굉장히 온도가 높거나 굉장히 염기성 환경이거나 뭔가 특수한 환경에 살고 있는 그 얘네들의 세균들이 다른데 그 얘네들의 어떤 뭐 DNA를 복제하는 형태 또는 RNA나 리보솜,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그런 세포 소기관의 디테일한 구조가 누구랑 똑같다? 동물계, 식물계들이 가지는 공통된 구조와 똑같아. 리보솜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 사이즈, 오케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세포 소기관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이즈들이랄지, 그지? 그게 여기 진화된 형태들의 세포들이 가지는 구조와 너무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특정 세포들이, 특정 세균들이. 그래서 얘는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제안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진화의 어떤 세부적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개통수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다가 제일 먼저 나눠져서 어떻게 역으로 나누게 되면 조금 더 진화되지 않은 형태의 진정세균력, 이쪽은 진정세균력,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그냥 하위 세균력에 속하는 거야. 여기 이 원핵 생물계 안에 대장균이나 젖산균이나 포도상 규균처럼 일반적인 원활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일반 단세포성 얘네들은 진짜 찐으로 걔네들과 같은 그냥 세균력에 속해. 근데 거기서 특수한 환경, 되게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엄청 염기성이나 엄청 산성한 환경이나 막 주변에 막 해저 화산이 폭발되는 그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굉장히 온도가 높은 그 환경에 버티고 있는 단세포 생물들은 뭔가 자신만의 유전 정보를 완화시키자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메커니즘이 얘네들과 너무 흡사하더라고. 그래서 진화된 형태인 것 같아. 걔네들은 살아남는데 특화된, 그지? 그래서 그런 얘네들은 구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공통된 뭔가의 줄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뭐로? 고군력으로 나눴어. 이 고가 자 오래된 이런 고가 아니라 고등한의 고야. 저 고가 우리 뭐 고등학생, 뭐 중학생, 그다음 초등학생 이렇게 나누잖아. 초중고 나눈 것처럼. 그래도 너네가 그래도 짬밥이 더 먹었잖아.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그지? 그래서 그 고가 원시의 고가 아니라, 그지? 고등한의 고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네들 그냥 싸잡아서 여기에 넣기는 조금 그렇더라고. 뭔가 고등한 진화의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런 염기가 높은, 그런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자신의 DNA 복제나 또는 유전 정보의 전사나 이런 메커니즘을 얘네들과 유사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진화했다고 보는 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눈 거야. 되죠? 그래서 공통된 여기조상에서 이런 거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로 이렇게 나눈 거죠. 여기까지의 특성은 얘네들이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겠죠. 여기까지의 개통수 특성은 고근력과 나머지 얘네들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어디 지금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얘네를 싹 다 합해서 뭐를 진핵생물역으로 묶은 거야.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돼요? 여기 네 개를 다 묶어서 진핵생물역. 그래서 3역으로 나눈 거라고. 진핵생물역이 이쪽이 진핵생물역. 되겠어요? 됐죠? 여기라는 큰 카테고리로 나눴어. 그래서 그 진핵생물역 안에 지금 뭐가 있어? 원생생물계, 그리고 식물계, 균계, 동물계로 나온다고. 자, 진핵생물역이 여기 안에 속하는데, 여기 큰 틀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로 진핵생물역에 속하는데, 이 진핵생물역 안에서도 또 이제 역 안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개로 나눠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정세균계, 고균계, 그죠? 그냥 하나씩만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진정세균역 안에 진정세균계. 걔가 누구겠어? 여기 아까 5개 책에서 얘기했던 원핵생물계에 해당하는 이 원한 환경에 있었던 생물들, 세균들. 돼요? 걔네들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세포 벽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돼요? 자, 펩티도글리칸. 근데 봐봐. 얘네들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검은색으로 쓴 거, 빨간색으로 쓴 거 해봤더니, 그 코염균이나 그 코열균, 메테인 생성균, 뭔가 좀 빡센 환경에서 적응한 얘네들은 다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을 안 갖고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 지금 식물계나 동물계나 또는 균계들은 펩티도글리칸을 다 안 갖고 있잖아. 그지? 다 안 갖고 있고, DNA 복제나 또는 유전자 정보의 전사 번역 구조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진화된 구조들과 좀 흡사해. 오케이? 그리고 라이보솜의 사이즈도 다 달라.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요 빨간색에 나온 얘네들은 고균역에 넣는 형태로 차이, 펩티도글리칸,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 펩티도글리칸이 있다 없다.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없더라고.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진핵생물역 안에 4개가 들어가는데, 그 4개가 들어가는 구조 안에서, 그죠? 그 4개가 들어가는 구조 안에 또 뭐로 나눠지냐, 각각의 특징을 또 나눠볼게. 자, 식물계와 균계, 동물계, 그다음 원생생물계.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히 원생생물계. 그죠? 그리고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그래서 총 6개로 나뉘어지는 거야. 진핵생물역 안에 6개 개로. 여기 지금 세균계, 고균역 안에 고균계가 있겠지. 고균계.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러면 자, 거기 272쪽 아래 탐구 자료창 봅시다. 자, 5개 분류체계랑, 자, 탐구 자료창 맨 위 보면 5개 생물의 분류체계랑 3형 6개 생물의 분류체계에서 이제 어떤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 5개 생물 분류체계는 세포 형태나 생물의 생활 양식, 영양 방식 등을 근거로 5개로 나눴고, 뭐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는 5개 분류체계로 배웠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길 게 6개야. 3형 6개. 근데 그 6개 책에서, 자, 거기 첫 번째 밑줄쫙 라이보솜 RNA 염기 서열 정보에 근거하여 생물을 세균역과 고균역, 진핵생물역, 그 세균역이 다른 말로 진정세균계라고 한다고. 자, 이름들이 비슷해. 그래서 여기가 진정이라고 하는 진짜 세균, 진짜 하등한인데 여기를 생략하고 세균역이라고 하기도 해. 그 세균역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진짜 하등한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 벽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라이보솜, 자, 라이보솜이 있어. 너네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고울통합을 하신 분들은.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거치면 소포체가 있었어. 거치면 소포체는 막성 소기관이 아닌 얘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었거든요. 얘가 거치면 소포체였지, 세상아. 거치면 소포체는 누구를 부착해서 가지고 있었어? 라이보솜을. 근데 그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장소야. 얘가 일종의 스캐너야. 꼭 배울 거야, 연호나. 골통합각 이렇게 하면서 배울 거야. 근데 자, 저 라이보솜이, 자,
생명체마다 좀 달라. 라이보솜이 이제 라이보솜 확대해볼게. 눈사람 뒤집어진 것처럼 생겼거든. 큰 덩어리랑 작은 덩어리, 큰 대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 이렇게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뭐 여기 있던 유전 정보가 일단 원본은 이렇게 있는데 원본이 그대로 꺼내서서 단백질 합성하면 안 돼. 왜?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한 유전자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원본은 그대로 놔둔 채로 얘를 RNA로 상부적으로 전자를 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 특정 부분을 카피한 게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해. mRNA로 카피돼서 나오면 이 카피돼서 나온 얘를 이 스캐너, 이 눈사람 같은 스캐너가 쓱 돌아다니면서 읽어서 코드에 알맞는 암유산을 결합시켜 주거든. 그지? 이거 고1 때 배워, 1학기 때 배워, 전자 번역하면서 배워. 근데 요것들의 이 라이보솜의 사이즈를 다 연구해봤더니 원핵 생물계랑 원생 생물계랑 식물계랑 종계랑 동물계랑 큰 차이가 있는데 요 위로 올라갈수록 라이보솜의 사이즈가 커. 18S. 근데 아래로 갈수록은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 16S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시게 되면 자, 지금 사이즈 다 달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저 진정세균력하고 고균력은 여전히 16S rRNA야. 오케이? 둘 다 16S rNA 써줘봐. 자, 지금 라이보솜이 지금 라이보솜이 얘야. 얘가 라이보솜이야. 라이보솜. 그리고 내가 16S라고 쓴 게 이게 지금 사이즈를 말해. rRNA 사이즈.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진핵생물력에 해당하는 얘는 18S rRNA. 사이즈가 조금 더 커. 선생님 그러면 저렇게 사이즈의 크기가 여기 두 개가 딱 똑같으면 큰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이 카테고리 안에 넣어야 되지 왜 분류를 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저 진짜 세균에 해당하는 얘와 그다음에 이제 고두관 형태의 세균들. 근데 저 진정세균력하고 고균력에서의 큰 차이는 뭐냐면 사이즈는 흡사하긴 해. 라이보솜의 사이즈는 흡사하거든. 이게 라이보솜 사이즈야. 라이보솜 사이즈. 얘가 라이보솜 사이즈.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그 염색체와 유전자 하면서 우리 염색사라고 하는 거 안에 군데군데 내가 지금 자주 안 쓰는 정보들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응축을 시켜놨죠.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든 계절의 옷이 있어. 그 모든 계절의 옷을 다 꺼내다가 항상 입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 그럼 여름이 되면서는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겨울 옷은 압축을 잘 시켜서 세탁해가지고 보관을 해놓잖아. 나중에 다음 겨울에 꺼내다 쓰려고. 그래서 압축해서 패킹하는 것처럼 어떻게나 지금 자주 안 쓰는 유전자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다가 2바퀴 반 동염해서 응축해놓고 있지. 그 응축된 게 뉴클레오솜이었지. 기억나요? 히스톤 단백질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저 구조를 보니까 고균력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구조를 보니까 이 진핵 생물력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는 히스톤 단백질을 얘는 갖고 있어. 근데 얘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 즉 엄청나게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 살고 있잖아.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염기성도 많고 화학 반응을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유전 정보가 해체되는 것 없이 버텼는지를 연구해봤더니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휘감아서 응축해놓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 단세포 생물이지만. 오케이? 그러면서 어떤 필요한 유전자를 응축해놨다가 펼쳤다가 응축해놨다가 펼쳤다가 하는 이 진핵 생물과 거의 진화된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온화한 환경에 있는 이 진정세균력 얘네들은 그런 건 없더라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히스톤 단백질에 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여기는 이쪽 이렇게 흘러간 얘네들은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균력에 해당하는 아이들과 이 진핵생물력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히스톤 단백질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진정세균력에 해당하는 얘들은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 오케이?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뭐도 나오냐? 저 진핵생물력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인트론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 유전자에. 오케이? 유전자에 인트론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인트론은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단백질을 만든다거나 호르몬을 만들다거나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근데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된 뭔가 정보를 보완하거나 나의 유전 정보를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미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정 염기서열을 우리는 그걸 인트론이라고 해. 인트론. 근데 진핵생물력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대부분 인트론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진정세균력에 해당하는 애들은 의미 없는 유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거의 오페론 형태처럼 쭈르륵 풀로 싹 다 유전 정보들이 다 온전히 싹 다 풀로 다 번역된 형태거든. 진정세균력은. 근데 마치 고균력에 해당하는 얘네들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전사구조를 가지고 있댔잖아. 유전자 전사구조를. 그래서 고균력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인트론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단백질 배열들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인트론이 있어. 고근력도 인트론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도 인트론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진정세균력은 인트론이 없어. 아래 여기 여러분 책에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제가 개통수에다가 같이 나열하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 표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리고 또한 아까 그 첫 번째 큰 텍스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라이보솜의 염기서열의 차이를 통해서 염기서열 정보의 근거에서 생물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쭉 보시면 거기 탐구 자료창에 표 보시면 당연히 진정세균계, 고균계, 생물의 진핵생물계로 나눴을 때 핵막과 막성 세포 소기관은 당연히 처음에 세포 구조로 나눈 거니까 진정세균력하고 고균력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원핵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성 소기관하고 핵막이 없었겠지. 그치? 그리고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된 세포벽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는 어차피 생물 안에서 원핵세포 안에서 있던 구조이기 때문에 다 펩티도글리칸을 대부분은 이제 누구는 진정세균계에 해당하는 것들만 펩티도글리칸을 갖고 있어. 근데 특수한 이 환경에 살고 있었던 애들은 펩티도글리칸을 안 갖고 있더라고.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진핵생물력에 속한 애들처럼. 그쵸? 그리고 히스톤과 결합한 DNA, 아까 일부 히스톤과 결합한 단백질 구조를 특수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었던 얘네들은 대부분 갖고 있댔죠. 그리고 얘네들도 대부분 갖고 있더라고.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안 갖고 있어,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그렇게 그거 구분을 한 거야. 그리고 염색체 모형이 자 대부분 여기하고 여기는 다 원시 형태에 해당하는 뭐에서부터 원핵세포에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다 환영의 세포질이 펼쳐져 있는 구조야. 누구는 여기하고 여기는 진정세균력하고 고균력은 다 환영으로 세포질이 펼쳐져 있는 DNA 구조를 갖고 있어. 오케이? 근데 얘는 핵막 안에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야? 선형이야, 선형. 선형. 그죠? 오케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나눴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표, 3역의 주요 특성 나와 있는 땡! 첫 번째 표와 두 번째 표가 있는데 그 두 개 표 사이에 첫 번째 땡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 중요해요. 자,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균력은, 찾았어? 고균력은, 그죠? 고균력, 고등한 고야. 고균력은 진정세균력, 진짜 세균에 해당하는 세균력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이 없고 히스톤과 결합한 DNA를 일부 갖는 등 진핵생물력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또한 라이보솜 RNA의 염기서열과 단백질 합성 과정들이 진핵생물력과 더 유사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저 진정세균력과 고균력의 라이보솜의 사이즈는 똑같이 16S로 똑같아. 오케이? 사이즈는 똑같은데 그 라이보솜 RNA의 특정 염기서열 부분들이 인트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진핵생물력하고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중간에 진화해간 구조로 우리는 분류하고 있더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극호열균, 극호염균, 극호산성균, 뭔가 생명체가 살기 되게 험난한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살고 있는 얘네들의 생명체, 세균들이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275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아래 뭐 원생생물계랑 식물계, 균계, 동물계는 이미 5개 책에 한번 설명한 거니까 맨 위에 있는 273쪽에 진정세균계와 고균계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특징만 좀 읽어보고 마무리할 거야. 당연히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274부터 그죠? 274부터 한번 스스로 진짜 해봐. 최소한 277쪽까지는 책 보지 말고 세워 넣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281쪽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될 거야.
해봐. 꼭 복습해봐. 자, 근데 여기 표 2개만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볼게. 방금 설명했던 게 맞는지 복습 보자고. 자, 첫 번째 세균력. 여기서 말하는 세균력이 진정 세균력, 진짜 원시 형태의 세균에 해당하는 거. 진정 세균계. 단세포 원핵생물로 막성 세포 소리가 없어. 핵막 없겠지, 핵도 없겠지. 그냥 원시 형태의 원핵세포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원형에, 그제 환형의 DNA를 가질 거야. 원형, 환형. 환이 원 동그라미 환이야. 고리 환이니까. 자, 그리고 대부분 종속영양 생물이고 펩티도 글리칸으로 요즘 세포들이 있다. 그래서 대장균, 포도상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 다음에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남세균들이 다 이런 진정세균이에요. 원하는 환경에 살고 있었던 걔네들. 근데 걔네들보다 조금 특수한 열악한 환경에 살고 거기서 적응한 누구? 고균역에 해당하는 고균계 세포들, 고균계 얘네들 단세포 원핵세포물 맞아. 오케이? 그래서 핵막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막성 소기관도 없어. 원핵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원형의 DNA로 되어 있어. 일부 DNA는 히스톤과 결합해서 자신의 유전물을 꽁꽁꽁 감싸고 있는 그렇게 적응했더라고. 그래서 누구와 진핵생물역에 해당하는 얘네들과 흡사한 히스톤을 갖고 있어. 일부의 얘네들은. 그리고 당연히 종속영양 생물이야. 스스로 양분 합성을 할 수는 없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갖고 있지 않은 세포벽이 있다고. 펩티도글리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특수한 형태의 다른 세포벽을 갖고 있고요. 화산이나 심해 열수구 또는 염전과 늪처럼 극한 환경에 주로 서식한 얘네들이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진화된 형태의 구조인데 근데 이 2개의 세포들 다 라이보솜의 사이즈는 사이즈가 작아. 16개수. 그치? 근데 그 라이보솜이 가지고 있는 특정 염기 서열이 뭐와 유사해? 저기 진핵생물역하고 유사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뭔가 진화해가는 중간형에 해당하는 생명체인 것 같아로 구분을 한 거야. 되겠어요? 확실히 구분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나머지 원생생물계랑 식물계, 균계, 동물계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셔서 274와 275는 저랑 했잖아요? 274쪽 거기에 개념 확인만 같이 지금 마무리하고 나머지 1, 2, 3, 4는 너네에게 숙제를 해줄게. 자, 우리의 개념 확인 체크 같이 다 달아보자. 현재의 생물 분류 체계의 변화 2개, 3개, 4개, 5개, 3역, 6개. 최근은 3역 6개야. 3역 6개. 자, 3역 6개의 생물 분류 체계는 세균역, 고균역, 진핵생물역으로 나눈다고. 그 세균역에 앞에 진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치? 진짜 세균, 하드나 세균. 세균역, 고균역, 진핵생물. 이 고가 고등어의 고야. 자, 그 다음 3역 6개의 생물 분류가 5개의 생물 분류 체계와 다른 점. 무엇을? 원래 5개 분류체계에 있었던 원핵생물계를 세균역과 세균역에 해당하는 진정세균계와 고균역에 해당하는 고균계로 나눈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고균역은 세균역보다 진핵생물역과 유연관계가 더 가깝더라고. 히스톤 단백질 갖고 있는 거. 그치? 특정 염기서열, 특정 RNA 염기서열들이 이제 고생물들하고 유사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표 채워봅시다. 핵막과 막성세포 소기관. 세균역과 고균역 모두 다 핵막도 막성 소기관도 없겠죠? 다음 두 번째,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은 누구? 진정세균역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고균역은 없더라고. 우리도 없고, 진핵생물역에 해당하는 우리도 없고, 히스톤과 결합한 거 진정세균역은 없어요. 근데 일부 고균역에 해당하는 건 일부 있고 진핵생물역은 대부분 다 있고 염색체 모양이 우리는 거의 선형이에요. 그죠? 막성소기관에 쌓이는 우리는 선형인데 세균역과 고균역은 다 원형, 환형 형태라는 걸 기억하시면 그걸 바탕으로 281조까지를 완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식물의 분류 세부적인 체계랑 동물 분류만 남았습니다. 고생했어요.